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모의고사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네, 한동안 제가 단원 문제 요약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살짝 지겨울 쯤 돼서 좀 왔다 갔다 우리가 단원 정리도 하고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번에는 35문항 이론 35문항,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기 45문항 이렇게 중간에 쉬어가는 타임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모의고사 가지고 올 때는 첫 화면이 똑같죠? 네, 대단원부터 문항수까지 반복적으로 보시면 좀 익혀지실 거고요. 혹시라도 오늘 처음 이 영상을 저하고 이제 만나시게 된다면 요양보호사 문항의 단원별로 페이지, 번호, 수까지 잘 기입을 해뒀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이 정도 틀에서 기존에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아마도 크게 변동이 없을 거예요. 교재 개편이 되기 전까지는요. 네, 자 그러면 단원 확인하셨으면 35문항 같이 문제도 풀고 오답도 체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항상 모의고사에서 부탁드리는 게 있죠. 네, 옆에 연필 한 자루, 메모지 하나 두시고 틀린 문항 번호를 잘 기입을 해두셨다가 어디 문항에서 자꾸 틀리다, 요 단어는 어딜까, 그 단어는 보충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요. 저는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은 자가진단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원에서 충실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는데 모의고사에 또 틀린다. 아, 네. 그러면 모의고사를 다시 푸는 게 아니라 틀린 문항의 단원의 예,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2번 순발력이 향상된다. 3번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4번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5번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가역은 막는 거고, 빗자는 안일비를 써서 막을 수 없는 진행이다. 자, 우리가 대상자 2의 파트에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신체적 특성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본 거였고요. 자, 오른쪽에 체크박스 안에 보시듯이 신체적 특성에서는 번호가 틀렸네요. 이게 5번인데, 5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세포의 노화, 면역력의 저하,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비가역적 진행. 이 중에서 지금 5번 문항 하나를 답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1번이 답입니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안 가죠. 잔소리쟁이라서. 근데 사실 제 채널을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고요.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해주신 얘기가 뭐냐면 너울 선생님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이렇게 여러 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댓글이나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잔소리쟁이여도 이건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 기존대로 계속 할 거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비가역적 진행으로 진행한다라는 걸 알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무조건 다 답이 된다라는 문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면역 능력의 저하다. 지금 여기 보시면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가 아니라 저하된다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면역 능력의 저하에서 대표적인 단어는 잠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들어가면 면역 능력의 저하의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회복 능력의 저하다. 여기 보시면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아니요, 빠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게 또 이어질 수 있냐면 합병증이나 중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항이 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신체적 특성은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각자 뜻도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게 문제 하나로 문제 5개를 푸는 겁니다. 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2번입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2번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3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4번 수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 5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네, 딱 5번 보이시죠? 네,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문제 다 어렵지 않아요. 난이도가 상중하가 막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예, 실제 국가고시 출제합니다. 최근 문제에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네, 자, 문제풀이 따로 안 하셔도 되죠. 이렇게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고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사회활동 늘려라. 이런 내용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항 갈게요. 자, 3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1번 독립의 원칙, 2번 존엄의 원칙, 3번 참여의 원칙, 4번 보호의 원칙, 5번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 1번 독립의 원칙입니다. 네, 노인복지 원칙이 5개 있어요. 지금 보기에 있는 그대로.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건 독립의 원칙이에요. 어떤 독립인지 혹시 아실까요? 네, 가운데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거.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복지받고 있다 생각할 때 5개 원칙이 지켜줘야 되는데 독립의 원칙이 경제적이었으니까 양자. 일정 소득이 계속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평생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정 소득이 뭐 이렇게 활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장을 얻고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걸로 일정 소득을 버는 거잖아요. 그게 독립의 원칙의 내용입니다. 한쪽. 그다음 나머지 한쪽은 평생 살아야 될 안정된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독립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만 맞았어 1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존엄의 원칙이 답이 되려면 네모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요런 거 들어가는 거죠. 존엄해야 된다. 존엄. 그쵸?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차별받지 않고 공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존엄의 원칙이 답이 되는 거고요. 참여 원칙이 답이 되려면 네모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사회의 통합이 돼야 된다. 하나가 될 수 있게 봉사의 기회 같은 걸 제공해야 되고 사회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 되죠. 참여합시다. 운동에 단체 같은 구성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보호의 원칙이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쉬워요. 네모안에 보호자만 찾으시면 돼요. 보살핌과 보호, 건강보호 서비스, 자율과 보호 이런 내용들. 자아실현의 원칙이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재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해야지만 돼요. 어떤 서비스 정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자아실현 원칙입니다. 5개 중에서 어떤 게 날지는 예측 불가. 네, 왜 CBT로 돌아가시면서 문제연행식이 됐기 때문에 하나만 알아선 절대 안 돼요. 네, 나한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지 마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번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3번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이다. 4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5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자, 보험자, 사업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어디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의어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죠. 재가급여 종류 있었죠. 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여기는 재가급여 안에 들어갑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형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네, 여기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돼요. 뭐 지금 이제 교육원 수업을 들으면서 혹시 이걸 마주하셨다. 괜찮습니다. 네, 앞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교육원 수업이 다 끝났고 시험장 가야 하는데 얼마 안 남았다. 네, 저처럼 입에서 쫙쫙쫙쫙쫙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하나 더 있죠.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잖아요. 소득 보정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게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자, 장기 요양보험 사업은 네, 어디서 완장하냐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장하에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맡겨준 거죠. 네, 자 다음 문항이요. 5번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 동의가 필요하다.
2번 교육을 이수한 장교양 기관의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한다. 3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화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한다. 5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그쵸? 신청 어디 가서 하냐면 사업주,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 요양보호사 동의가 아니라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리인을 대신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신 분들 있죠. 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에 방문조사를 나오는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장교양 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공단 직원이 나오셔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최종 판정을 하는 것은 등급판정위원회. 네, 4번 같은 경우에 장교양 인정서를 제공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인정서를 제공하고 있죠. 네, 그런 앞뒤 문장 잘 따져보시면 답이 보이셨을 거예요. 자, 다음 문장 갑니다. 자, 6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2번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3번 대상자의 생활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4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5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권위적인 태도 안 돼요. 네, 네, 권위는 약간 위아래 이게 아니라 수직, 권위 다 안 맞아요. 수평, 존중, 평등 이런 관계가 맞고요. 네, 응급 상황시 우선순위까지 맞았어요. 의료행위는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죠.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생활 방식은 요양보호사의 기준이 아니라 대상자 기준에 맞춰주셔야 되고요. 예, 사적 정보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비밀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문항이요. 자, 7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 역할은 1번 옹호자, 2번 숙련된 수발자, 3번 관찰자, 4번 정보 전달자, 5번 동기 유발자. 정답은 3번 관찰자입니다. 네, 상태의 변화, 약 복용 여부 관찰해 주셔야죠. 자, 그럼 이런 문제 보시면서 또 아까 또 나오죠. 제가 잔소리하는 거. 만약에 옹호자가 답이 되려면 문제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네,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지합니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예, 옹호자입니다.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요. 어떤 걸로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숙련된 수발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대상자의 정보를 센터장이나 가족에게 주기도 하고 센터장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가족이나 대상자에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이 될 때는 반드시 기관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죠. 요즘은 요문항으로 많이 출제하기도 해요. 정보 전달자. 그 다음 동기 유발자. 네, 스스로 네, 발휘해서 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스스로 진행하실 수 있게. 자, 하나 빠져 있어요. 뭔지 아실까요? 네, 역할이 6개거든요. 말법과 상담자. 네, 의사소통 기법을 잘 활용하셔서 이런 거 나오시면 말법과 상담자가 답이죠. 우리 여기까지 알아두는 걸로 합시다. 자, 다음 문항이에요. 8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1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2번 차별받지 않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휴대전화 사용하던지 휴대전화가 아니라 받는 전화도 있어야 돼요. 통신에 대한 자유, 어떤 편지나 전화나 이런 것들, 그쵸? 그 다음에 막 들어와서 사진 찍고 나가시면 사생활 침해예요. 이런 내용들이 네, 답이 3번이고요. 자, 우리가 시설 윤리 강령, 이거 그런 내용이죠. 요거는 정리를 한번 하고 가셔야 돼요. 다음 화면에서 확인할게요.
네, 요 화면입니다. 저는 똑같은 패턴으로 해요. 왜냐면 요양보호사 문제가 뭐 패턴이 바뀌거나 유형이 크게 바뀌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할 때 좀 지루함을 느끼기도 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게 조금 조금씩 바꿔가는 이유가 저도 지겹거든요. 똑같은 걸 계속하면. 이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똑같은 문제를 그렇게 막, 네, 많이 하시는지 저는 조금,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이제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반복하시는 거. 지금 보시면 시설생활 권리보호나 윤리강령도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 하나만 아시면 문제 안 풀어도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왜냐면 지금 같은 문제 똑같이 내용만 바꿔가지고 15개 출제할 수 있어요. 아니, 15개보다 더 낼 수 있어요. 저도 이걸 문제 내는데 1번부터 윤리강의 15번까지잖아요. 빨간색은 네, 이 내용 뜻이 뭡니까?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카페, 블로그, 메신저, 안내직자 네모에 넣어놓고 뭘까요? 이렇게 묻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에 해당하는 건 지금 했잖아요. 네, 침해받는 거. 네, 그다음 문제 사례 이런 거. 그럼 요거까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25개 만들 수 있어요. 25개. 네, 그래서 25개 중에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5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것보다 3분이나 한 5분 정도, 5분까지 걸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3분. 지금 영상의 정지 버튼 누르시고 화면이 보이시는 대로 본인의 음성으로 본인이 직접 읽습니다. 제가 읽어주는 거와 선생님들이 읽는 건 천지 차이예요. 왜? 예, 문제를 강사가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하지 마시고 직접 푸셔서 틀린 문제를 적으시라고 하면 그걸 하다 보면 선생님들 직접 문제를 푸시게 돼요. 그랬을 때 효과 100입니다. 그냥 귀만 열고 지금 듣고 계시면 안 돼요. 저랑 같이 푸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지 누르시고 요거 본인 글씨로 소리내서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그 머릿속에 굉장히 잘 들어갈 거거든요. 자, 선생님들이 해주실 거 알고 전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의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한다. 1번 유기, 2번 신체적 학대, 3번 자기방임, 4번 정서적 학대, 5번 방임.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신체적 학대. 어떤 것 때문에요? 끊어. 이것 때문에. 네. 끊어 때문에. 혹시 방임해지셨나요? 그러면 돌아가세요.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의 표준 교재로 돌아가셔서 표를 읽으세요. 표. 시설의 유형은요, 반드시 표에서 납니다. 이렇게. 예, 신체적 학대 개념 이런 거 안 내요. 너무 쉬워서 예전에 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표의 학대 행위와 세부 학대 내용을 보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는 거냐?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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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절. 생각나세요? 예, 신체적 학대에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데 그게 단절, 단절, 단절. 네. 전기, 가스, 수도 단절, 식사, 음료, 물품, 밥통 단절, 음료 단절, 약물 단절, 단절이 끊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건 신체적 학대로 넘어갑니다. 예, 이런 식으로 네모 박스에 내더라도 학대 내용에 대한 것들을 넣어놓고 뭘까요?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이 시간에 유기에서 떠오르는 게 없다면 네, 유기에 떠올르셔야 될 거 많아요. 왕래를 두절한다도 유기예요. 보통 버린다 여기만 답을 찾으시는데 많이 틀립니다. 제가 저희 교육생 선생님들 가르쳐보면 40명 중에 20명이 틀려요. 이 정리 안 해드리면. 네, 그래서 유기했을 때 머릿속에 스쳐가는 내용들이 있는지 예, 자기 방임했을 때 스쳐가는 게 있는지 없다. 그럼 정지. 여기도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표준교재 돌아가셔서 표를 한 번쯤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노인 전문 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2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3번 노인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4번 노인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청년 후견자를 지정한다. 5번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네. 우리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어요. 자, 사례 신고 접수도 하고요. 네, 시설학대 사례 개입도 하고요.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도 합니다. 그리고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 지원도 해요. 또 합니다. 피해 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도 합니다. 법률에 관한 건 법률기관이 하지만 요청은 노인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87페이지 돌아가셔서 저 있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87페이지에. 자, 우리가 나머지도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지금 5번 같은 경우에 의학적 진단 딱 떠오르시죠? 의료기관. 네, 의학적 진단, 소견, 증언, 전술 이렇게 되는 거. 사법, 경찰, 예, 여기서 수사하는 거잖아요.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라든지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든지 일시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거, 예, 요거는 사법, 경찰이 하는 겁니다.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이거 있을까요? 장기 숙식? 예, 이거는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근데 거기서 장기 아니에요.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별로 맞는 말이 아니고요.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는 거, 법률기관이죠. 그래서 법률기관에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 지정, 피해 노인을 가족과 격리한다.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는 게, 예, 왜냐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의 문제였지만 문제를 바꿀 수 있잖아요. 사법경찰의 역할로 옳은 것은 그러면 답이 2번이 되고요. 법률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그럼 답이 4번이 되고요. 의료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그럼 답이 5번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문제 하나로 네, 4-5문제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문제풀이만 좀 철저히 조금 자세히 한다면 되셨죠? 다음 문항이야. 11번입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2번 반응하지 않고 계획된 업무를 수행한다. 3번 대상자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4번 감정적으로 대응한 후 해당 장소를 떠난다. 5번 요양보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 네, 1번입니다. 거부 의사 표현하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단호하게 거부 의사 표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재발 일어나지 않아요. 네, 다음 문항이요.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한다. 3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5번 장기요양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89페이지 참고에. 예, 그래서 그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에 보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고요. 이곳에서 장기요양 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 대우에 관한 부분들은 장기요양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자, 다음 문항이요. 13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룬다. 2번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한다.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보장한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를 갖는다. 5번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네, 개인정보를 비밀로 한다. 보수교육 참석하셔야 되고요. 동일한 종교로 차별하시면 안 되고요. 경쟁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기관의 지침이 우선이 아니라 서비스 받는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네. 자, 다음 문항이요. 14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번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시한다. 2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3번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료를 할인해 준다. 4번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번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습득해 주셔야 되고요. 네, 건강보다 업무 성과 아니요. 건강이 최고예요. 네, 그죠? 장기 이용했다고 본인 부담금 할인해 줄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계약을 센터장님과 같이 하니까 우리는 할인, 감면, 뭐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을 변경할 때는 보고를 먼저 하시고 변경이 가능한지 유무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임의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쵸?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15번입니다. 재가 치매 대상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2번 식사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3번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4번 방으로 데려가 기저귀를 채운다. 5번 재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시설 입소를 유도한다. 네, 1번입니다. 증상이 악화되셨어요. 그럴 때는 잘 기록하셔서 보고까지 해주셔야 돼요. 관찰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걸로. 나머지 다 맞지 않습니다. 다음 문항이요. 16번입니다. 수근간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밤의 통증이 완화된다. 2번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저린 감각이 있다. 3번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4번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5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손을 털게 되면 일시적으로 저림과 통증이 완화됩니다. 밤에 완화되는 게 아니라 악화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팔을 들 때 저림, 예, 자가진단법 여기 있어요. 팔렌징후다라고 해서 손바닥을 맞대는 게 아니라 손등을 마주대고 1분 정도 있을 때 저린 느낌이나 불편한 느낌이 있는지를 유무를 확인해 자가진단할 수 있는 거고요. 새끼손가락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빨간색의 정중신경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손가락까지 지나가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에는 못 느껴요. 그래서 답이 5번인 거죠. 자, 다음 문항이요. 자, 17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결핵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번 3개월마다 결핵 진단검사를 받는다. 3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4번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5번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셔야 되고요. 잠복결핵일 때는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습니다. 얼마마다 진단검사를 받아라.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만났을 때 2주에서 1개월 잠복기가 지나서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만 몇 개월마다 뭐 받아라 이런 말은 없고요. 소각은요. 음, 결핵 전염성이 있을 때 전염성이 있을 때 예방을 위해서 소독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염성이 있는 대상자들은 병원에서 이미 입원이 되어 있고 격리가 되어 있고 그곳에서 소각하고 그곳에서 다 처리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만나시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결핵은 바이러스 질환도 아니에요. 균이에요. 세균성 질환, 균 질환. 그리고 뭔가 항바이러스제를 먹는다고 또 이게 예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좀 어거지식의 문장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문제도 실제 출제합니다. 네. 자, 다음 문항이요. 18번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재발이 드물다. 2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다. 3번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번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한다. 5번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정답은 2번이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재발이 드문 게 아니라 재발 잘 돼요. 합병증 발생률도 높고요. 질병의 발생 원인이 명확한 게 아니라 불명확한 만성퇴행성 질환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는 하나에 더 얹어 이런 식으로. 자,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지 않습니다. 소변을 만드는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떨어지죠. 신장 기능의 저하 때문에. 그래서 배출되지 않고 신체 내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중독 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19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는 1번 폐활량 증가, 2번 섬모운동 증가, 3번 폐포의 탄력성 증가,
4번 기침 반사 감소, 5번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 하나 알면 빨리 푸실 수 있어요. 네, 이따 표에서 공개하겠지만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심리정지계 빼고 내분비계까지 증가되는 표현들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시다면 요거 문제 푸시는데 1분이면 30초면 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노화에 따라 호흡기계 변화라고 호흡기계 변화에서 증가되는 기관지 내 분비물인데 있나? 틀렸네, 틀렸네, 틀렸네. 예, 벌써 3개 딱 나가죠? 그 다음에 2개 읽어볼까? 그렇지. 기침반사 감소. 건조함이 감소가 아니라 건조해진다고 했는데 답 4번. 자, 이렇게 하는데 몇 초 걸렸을까요? 예, 30초면 풉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유튜브에서도 하지만 저희 교육생 선생님들한테도 가르칠 때 제가 요 파트 수업할 때는 증가되는 표현만 따로따로 모아서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쇼폼에도 있어요. 증가되는 애만 좀 단독으로 빼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다음 문항 볼게요. 네, 20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는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 2번 결막이 두꺼워진다. 3번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번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5번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네, 여기도 30초 안에 풀 수 있습니다. 뭐만 알면요. 시각계 변화, 눈부심의 증가. 바로 나오네요, 1번. 30초도 안 걸렸네. 5초면 푸네, 5초. 나머지요, 안 읽으셔도 돼요. 왜? 답 1번 나왔잖아요. 증가되는 애 하나만 외워두시면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어요. 두꺼워, 증가, 많아, 커진다. 다 증가잖아요. 증가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는데, 눈부심의 증가. 그래서 단독으로 암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표로 한번 볼까요, 그럼? 짜잔. 네. 요 표만 외워두시면 30초 안에 다 풀 수 있어요. 어떤 계통의 변화가 와도 나는 증가만 기억한다면 다 풀 수 있다. 네. 그 정도 자신감. 이거 충분히 됩니다. 이거 왜 안 돼요? 왜 안 외워주세요? 그거 외워줘요. 3번 하시면 외워져요. 네.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쓴맛, 신맛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안 읽어드릴 거예요. 자, 정지부터 눌러두시고 몇 번 읽는다고요? 3번. 지겹다고요? 한 번만 읽으세요. 어떻게 해요? 소리내서 본인이 직접 목소리로 이렇게 소화기계는 쓴맛과 신맛이 증가되는구나. 이렇게. 본인의 목소리를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읽어주는 건 듣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읽는 건 선생님의 입에서 소리를 내서 생각과 더불어 귀에 들어가서 뇌에 딱 자리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사가 읽게 하지 마시고 유튜버가 읽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의 육성으로 직접 읽어주세요. 암기와 정리와 이해는 강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실 수 있게 폰만 만들어 두는 거고 나머지는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지부터 누르시고 몇 번 읽는다? 3번. 네, 그 다음 다 하고 나셔서 다음 번 오세요.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설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고섬유지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3번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4번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5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하셔야 돼요. 고섬유질 음식, 여기 보시면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이 매운 후추, 카페인이 든 음료수, 술, 고섬유소, 고지방. 네, 카페인 땡 증가시키네요. 그쵸? 우유, 땡 증가시키네요. 이런 거 다 증가시켜요. 우유도 장 운동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다 빼요.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거고, 복근 강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요실금일 때, 예, 복근. 또 뭐냐면 변비, 이런 거 이제 좀 강화하시면, 그쵸? 그러면 힘이 주어지니까 좀 튼튼해질 수 있어요. 마련될 수 있죠. 지사제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드시면 안 되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예, 안에 어떤 원인인가에 따라 지사제를 복용하셔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번 금연한다. 2번 칼슘을 섭취한다. 3번 염분 섭취를 줄인다. 4번 햇볕을 쬐인다. 5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네, 4번이죠. 비타민 D 생성. 그러니까 D를 생성되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으니까 이 중에서는 햇볕. 우리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팔다리에 햇빛을 노출시켜도 대한민국 일주량은 충분히 비타민 D가 생성이 됩니다. 네, 만약에 햇빛으로 안 된다. 그럼 이제 D제를 먹거나 네, D 음식이 들어가는 생선 종류 책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정어리부터 뱀짱 뭐 이런 거 시작해서 그쵸? 그런 음식을 좀 섭취하거나
예, 아니면 약물, 이런 거.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5번까지는 햇볕이 나와 있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다.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번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4번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5번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방광염이 보통 언제 생기냐면, 네, 소변이 방광 안에 차 있을 때, 이거 노폐물이니까 빨리빨리 비워주셔야 되는데, 안에 차 있을 때 방광염이 생겨요. 근데 전립선 비대증 갖고 계시면 소변 배출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생각만 해도 좀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배뇨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표준교재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복용관을 삽입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배출시켜준다. 이유는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문항이 지금 4번에 나오는 문항과 맞죠? 낮밤, 네, 뭐, 낮에는 하고 밤에는 안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낮밤 모두 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배출을 시켜주셔야지만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24번입니다.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2번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한다. 3번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4번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을 적용한다. 5번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 네, 근데 이제 저는 수두를 앓았더니라고 수업 시간 설명하지 않고요. 수두 바이러스. 그래야 1번이 잘 풀려요. 예. 왜? 수두 바이러스니까, 그치, 수두 바이러스, 바이러스 질환이지. 이게 세균성 질환일 이유는 없는데, 1번 오다. 이렇게 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는 면역 억제제, 장기 복용하면 면역 억제제 기능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상포진에 스테로이드 복용하지 않습니다. 네,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거죠. 신경통은 수개월에도 유지가 되는데 이때까지 격리 못해요. 왜냐면 대상포진 앓고 나서요. 수개월에서 1년 동안도 몇 년 동안도 지속되는 게 신경통이고요. 사실 그리고 대상포진을 걸려도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격리하는 질병은 아니거든요. 이게 전염성 질환이 아닌 이유잖아요. 그리고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이 아니라 칼라미노샤, 국소치료제 찍어 발라주시는 거. 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25번입니다. 손해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번 기억력이 저하된다. 2번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3번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4번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5번 시야의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네, 우리 손해가 담당하는 역할이 있어요. 대뇌는 인지 구간이고요. 손해는 동작, 움직임, 활동. 그래서 이 손해가 손상됐을 때 예, 어지러움이 발생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가 안 돼요. 손해가 하는 기능이 안 되는 거죠. 손상됐으니까. 그 다음에 운동실조 기억나시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한쪽으로 기울어서 걷게 되는 거. 그게 또 운동실조증이었고 이게 뇌졸중의 대표 증상이었어요. 답 2번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특징적인 거 있어요. 손해 말고도 또 있거든요. 혹시 뇌간 기억하시나요? 뇌간. 예, 뇌간에 뇌졸중이 오게 되면 전신 마비가 발생하죠. 그런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또 특징적인 거 있어요. 실어증. 예, 언어장애 중에 실어증. 여기 실어증이 오시면 어느 쪽 뇌? 좌측 뇌. 이런 거는 무조건 암기. 네, 이런 거 알고 암기하고 계셔야 문제 풀려요. 네,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 기억이 안 나요? 예, 유튜브는 또 좋은 거 있잖아요. 어디요? 대감기. 네. 앞으로 한 번만 돌려주세요. 잠깐 갔다 오시면, 네. 기억이 날 겁니다. 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며 안구 통증과 시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아이고, 아이고. 네. 답을 잘 맞추게 요거를 조정 안 했네요. 그냥 놓고 합시다. 1번 백내장, 2번 각막염, 3번 녹내장, 4번 결막염, 5번 황반변성.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또 제 구멍이 나왔어요. 네. 네, 저 확인했는데 아까 번호도 혹시 잘못된 게 있나 확인하고 있는데 요걸 또 놓쳤네요. 자, 정답은 3번이죠. 녹내장.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안압상선 원옥내장. 자, 혹시 이거 문제 푸시면서 황반변성이 뭐야? 궁금하셨나요? 요양보호사 시험 보실 때는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거 시험 다 보시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왜냐면 우리 교재 없습니다. 우리 교재에 안구 질환에 눈 질환은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백내장, 녹내장. 이거 이 문제 딱 보시면서 뭐 하셔야 되냐면 2번 아니고 4번 아니고 5번 아니고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고 답 찾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연구소 시험은요, 네, 합격률이 높아져요. 이런 거 공부하지 마세요. 안 나와요. 보기에 나와도 답이 될 확률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실제 국시원에서 냈던 문제 똑같이 갖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낸다니까요. 각막염 안 배웠잖아요. 결막염 안 배웠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질환의 34가지인가요? 그것만 명칭만 정확히 아셔도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막염이 뭐지? 결막염이 뭐지? 황반변성이 뭐지? 자, 시험 보시고 합격하시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기 너울쌤 이거 뭔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써드릴게요. 지금은 궁금해하지 않는다. 왜? 요양보호사의 안구질환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녹내장, 하나는 백내장. 예, 그러면 백내장은 요게 등장해야죠. 수정체가 혼탁해졌다라는 말이 나오면 일로 가면 됩니다. 자, 저 여기서 하나만 더 선생님들한테 여쭤볼게요. 혹시 녹내장과 백내장의 둘 중에 차이점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나요? 안다. 네. 아, 지금 수업 시간이었으면 제가 손 들고 대답해 보세요. 라고 할 텐데. 네. 안 보이니까. 자, 다 아신다 생각하면서, 네, 한 번쯤, 네, 제가 딱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녹내장의 증상과 백내장의 증상에서 정말 헷갈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혼탁해지는데, 녹내장도 혼탁을 씁니다. 어디가요? 각막. 뽀얗게 혼탁한 각막. 이거 나오면 얜 녹내장이에요. 근데 동공의 백색의 혼탁 이렇게 나오면 얜 어디예요? 얜 백내장이에요. 구별되셨나요? 헷갈리신다면 표준교재 175페이지와 1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혼탁만 보시고 백내장에 답을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요. 그게 오답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고요.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요. 대체로 회복이 됩니다. 네, 1번 알츠하이머, 2번 선망, 3번 파킨슨병, 4번 우울증, 5번 척추 손상. 정답은 선망입니다. 네. 자, 선망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있어요. 수시간 내지 수일. 이렇게 급격하게 발생하는 건 선망밖에 없습니다. 예, 나머지 급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런 거 없어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실제 시험에 나와요. 안 배웠어요? 예, 제가 봐도요, 표준교재 없습니다. 이런 질문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망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예, 그리고 대체로 회복이 되고요. 또 생리적인 노화입니다. 이런 거. 의식 저하가 옵니다. 주의력이 감퇴됩니다.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선망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런 용어들이거든요. 증상과 가까운 거죠. 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간만 해도 35문제를 하니까 이거 보시고 빨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사실은 말이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유튜브 찍을 때 일부러 반박자, 반박자, 반박자 이렇게 느리게 하고 있는 건데 네, 조금 흥분하면 말이 빨라져요. 재미가 있으면 흥분하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땐 언제 또 하지 35구나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재밌네요. 네, 강사 체질인가? 네, 선생님들 지겨우니까 지금 43분 넘어갔으니까 웃으시라고 우스갯소리 한번 하고 가는 겁니다. 네, 자, 네, 마지막 조금 더 힘내세요. 28번.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1번 파킨슨병, 2번 선망, 3번 뇌수막염, 4번 혈관성 치매, 5번 알츠하이머병. 네, 정답은 1번 파킨슨병. 안다. 그쵸? 네. 도파민 나오면 바로예요. 안전시 떨림 나오면 바로예요. 어디? 파킨슨병.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29번입니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간헐적으로 단식을 한다. 3번 고기, 생선, 달걀, 콩을 매일 섭취한다. 4번 일일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5번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달걀, 콩, 요것도 있어요. 우유 유제품. 네, 우유 유제품 및 이런 거 매일 섭취하십시오라고 했던 거고요. 수분 섭취는 금기가 아니면 충분히.
단식하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 우리 책에는요. 그쵸. 네. 그 다음에 4번에 1일 필요만큼의 칼로리를 섭취하지 이상을 드시면 비만 옵니다. 단순당이 아니라 복합당이 있는 거. 단순당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잖아요. 네. 자, 다음 문항이요. 30번입니다.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약 복용을 중단한다. 2번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로 복용한다. 3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복용한다. 4번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5번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변경됐다면 그 현재 상태에 맞게 약이 처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변경된 처방약으로 바로 네, 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안 되고 잊었다면 2배로 드시면 안 돼요. 다음 시간에 가까울 때 약을 드셔야 되고요. 부작용이 나타나면 빨리 가셔야죠. 네, 다른 사람의 약을 얻어먹어도 안 되고 주어서도 안 되고. 자, 다음 문항이요. 31번입니다. 겨울철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2번 따뜻한 곳에서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3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4번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 아침 운동을 권장한다. 5번 장갑, 모자, 목도리는 운동에 방해가 되므로 착용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3번이죠. 실외가 아니라 실내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따뜻한 데도 차가운데 바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수축부터 시작해서 뇌졸중이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온의 온도의 변화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게 술을 마시 다음날 안 나가시는 게 좋아요. 예, 이거 하셔야죠. 장갑, 목도리, 모자, 방한을 착용하셔서 나가기 전의 온도와 바깥의 온도가 큰 별 차이가 없게끔. 그렇죠? 자, 다음 문항 갑니다. 32번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실금을 여러 번 함, 2번 오전에 물을 많이 마심, 3번 최근에 기억이 나빠짐, 4번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 5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숫자. 우리가 애매한 표현을요, 구체적으로 바꿔주는 건 숫자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번은 3시 2개. 없잖아요. 애매한 게 없잖아요. 1번 같은 게 여러 번. 여러 번이 몇 번이지? 2번 많이. 많이가 얼마큼이지? 3번 최근이 언제지? 나빠짐이 얼마큼이지? 5번 오랜만에? 오랜만이 얼마큼이지? 좋아가 얼마큼이지? 이렇게 의문을 남겨요. 그래서 이런 기록지를 문제가 나왔을 때는 숫자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답안을 찾아보시면 그 답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자, 33번입니다. 제가 방문 후 요양부터 났다.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이불 빨랫감이 세탁실에 있다. 2번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이 냉장고에 있다. 3번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린다. 4번 대상자의 자녀가 오랜만에 방문하였다. 5번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가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대상자의 상태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5번 5개 문항 중에서 상태와 연관돼서 반드시 하셔야 될 건 5번이죠. 약간 학대가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34번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2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3번 연명으로 중단 의향서를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번 연명으로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한다. 5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중산 아니고 중단. 연명 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한다. 자, 보시면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 예, 요걸 또 구체적으로 풉니다. 진통제 투여,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동그라미 해주셔야 돼요. 그에 반해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틀린 거죠. 이거 정확하셔야 돼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계시다면 저랑 오늘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정리가 되냐고요? 제가 읽어주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입으로 육성으로 직접. 왜? 외워져야지만 이해가 돼야지만 내 입에서 목소리가 나갑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나간다는 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정지 버튼 눌러놓고 선생님들 한번 선생님들 소리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 돼요. 진통제 투여하는 거, 영양분 주는 거, 물 주는 거, 산소, 그건 된다고 했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 그건 안 된다고 했어. 요렇게 육성으로 한번 해보시면 진짜 머릿속에 잘 들어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65세가 되어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9세 이상이면 작성이 되세요. 작성하셔서 의료기관 연동되지 않습니다. 예,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돼요. 자동 등록되는 게 연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록하시면 그 다음부터 효력 발생. 자, 등록한 이후에도요, 변경, 철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네, 35번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수면 시간이 길어진다. 2번 혈압이 상승한다. 3번 피부가 붉어진다. 4번 동공이 축소된다. 5번 소변량이 증가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수면 시간 길어져요. 혈압 좋아지죠. 피부 붉어지지 않아요. 푸르면서 핏기가 없어지고요. 동공은 축소라기보다 딱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푸르렁이라고 해서 퍼져가지고 빛을 줘도 줄거나 늘지 않고 딱 고정. 예, 소변량이요? 감소하죠. 이게 임종이 있을 때 나타난 실제적 변화들이죠. 자, 이렇게 하면 1번부터 35번까지 네, 이론 문제 저랑 같이 풀어봤고요. 자, 이제 혹시 옆에 번호 적어놓은 거 확인 가능하실까요? 제가 마지막 분석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옆에 써놓은 번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돼요. 내가 적은 번호가 몇 번대가 많이 틀렸는지 맞은 건 좀 내비두시고요. 네, 번호대가 여기 많이 틀렸다. 그러면 이 파트 돌아가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여기 18번에서 28번 틀렸다. 의학 틀렸다. 이렇게. 나 임종 두 개 다 안 되는데. 그럼 임종 파트. 이런 식으로 지금 틀린 번호를 보시고 정지 버튼 눌러두시고 내가 틀린 번호의 단원을 좀 확인해 줘 보시겠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단원 확인을 하셨다면 모의고사 35문항을 또 푸는 게 아니에요. 안 올라가요. 그럼 틀린데 또 틀리고 틀린데 또 틀리고 반복되실 거예요. 그래서 틀린 문항을 놓고 제일 좋은 건 표준교재입니다. 제가 그래서 페이지 써드렸죠. 전 지금 제 옆에 표준교재 있어요. 달코 다른 표준교재. 네. 이 표준교재의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수업 시간에 보셨던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나 책 읽기 싫은데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안내해 드릴게요. 제 유튜브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론 강의 1강부터 6강까지 지금 5강까지밖에 없는데 6강까지 있어요. 6강까지 각 단원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싫은데요. 또 있습니다. 네, 영상 듣기 싫으시면 제 블로그에 그러니까 유튜브에 블로그랑 연동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요거 문제만 쩍짝짝짝 뽑아놓은 거 있거든요. 네, 그거를 찾아가셔서 보시면 돼요. 어디로 가나요? 제 블로그가 설명란에 항상 써 있어요. 그 설명란에 블로그 들어가시면 블로그에서 뭐 있냐면 기출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에 100개 정도 있어요. 문제. 기출문제 이거 연관돼서 쭉 있는 공부 방법. 거기서 글로다가 직접 읽어서 정리해 주셔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렇게 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 35문제를 또 풀어보시잖아요. 그럼 틀렸던데 진짜 맞는다 그런 쾌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공부도 조금씩 하시면서 상승됐을 때 기분이 좋아서 계속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점수가 안 늘거나 자꾸 틀리면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 교수는 옛날 거죠. 애가 자꾸 헷갈려요, 예전이랑. 제가 교육원생 김 교수거든요. 네. 너울샘은 오늘 요만큼 하고요. 제가 일주일에 두 번 하다가 한 번 하니까 자주 못 빼는 그런 기분이 있는데, 여력껏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일단은 상황 보면서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아직 문제 지필도 끝나지 않고 막 할 게 막 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력 되는 대로 또 선생님들 뵈러 올게요. 공부 열심히 해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그렇죠? 자,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열강
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